이번 주인공은 나머지입니다. 임의의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셋 중 하나이다 같은 문장은 친근합니다. 모든 정수를 3으로 나누어 볼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은 자연수는 정렬성 혹은 이와 동치인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하도록 설계된 집합으로 보기 때문이죠. 정렬성은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집합 내부에 최소원을 가진다는 거였죠. 하여간 나머지 정리는 무한집합을 유한계의 경우로 분류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중고교 어느 시점에서 배웠던 것을 잠시 복습해보죠. 정수를 짝수와 홀수 두 가지로 분류한 경우 제곱수는 4의 배수이거나 8에 관한 나머지가 1입니다. 물론 4에 관한 나머지도 1이고요. K와 K 플러스 1은 둘 중에 하나는 짝수입니다. 그래서 8에 관한 나머지가 등장했죠. 3으로 분류하면 제곱수는 3의 배수이거나 그 외의 경우는 나머지가 1입니다. 나머지가 2인 제곱수는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정열성이 이처럼 무한집합을 유한계의 논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한집합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렇듯 공리적 성격을 가지는 성질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IMO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열의 정의가 아래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A0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수열의 어떤 항이 무한히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 그것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첫 줄을 가리고 보면 평범한 등차 수열입니다. 계속 커지겠죠. 그런데 제곱을 만나면 제곱되기 전의 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1부터 100까지의 수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왼쪽에 1부터 100까지를 나열한 후 제곱수들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제곱수가 3의 배수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앞서 제곱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수 없다고 했었죠. A0의 나머지가 2이면 이후의 모든 항들 역시 3에 관한 나머지가 2일 테니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없고 계속 커지기만 할 겁니다. 같은 값이 무한히 등장할 수가 없죠. 이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값이 아니니 그 사실을 표시해뒀습니다. 이번에는 A0가 3의 배수일 때를 생각합니다. A0가 3, 6, 9일 때는 3이 무한번 등장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6과 9 역시 무한히 등장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숫자에 대해 무한히 많이 등장하는 값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니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9보다 큰 3의 배수 12를 봅시다. 12의 경우 차례로 커지다가 완전 제곱인 36을 만나면 6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앞서의 논의를 생각하면 6에서 9로 그리고 3 계속 반복되겠죠? 이 경우에도 3이 무한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3의 배수인 경우에는 수열의 항으로서 3이 무한히 많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다루면 A0가 3의 t의 제곱과 3 곱하기 t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0에서 출발한 수열은 이후에 모든 3의 배수를 거쳐야 하니 3 곱하기 t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도 수열이 거쳐가게 됩니다. 그 경우 그 다음 항은 3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될 것인데 t가 1 이상인 경우에는 3t의 제곱보다 3 곱하기 t 플러스 1이 작습니다. A0를 선택한 구간 이전 구간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연속된 3의 배수의 제곱을 표시하는 t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문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학적 기납법과 정렬성은 동치라고 했었죠. 정렬성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A0가 3의 배수이면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3인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정렬성을 사용하기 위해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수열에 등장한 값을 모두 모아서 S라고 합시다. 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최소한 A0가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집합 내에 최소의 원소가 있는데
오른쪽 논의를 보시면 최소한 AN이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6, 9일 때는 3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12 이상인 경우에는 우측에 t의 값이 1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t 플러스 1로 구간의 시작 지점이었던 3t 전체의 제곱보다 작죠. 가장 작다고 한 an보다 더 작은 값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모순이죠. 이처럼 무한집합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초성질을 잘 이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0가 4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A1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은 5, 8. 이처럼 3에 관한 나머지가 2인 값들은 계속 커지기만 할 뿐 제곱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떤 항의 값이 무한히 많이 등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다음 수인 7을 생각하겠습니다. 7은 4로 되돌아가고요. 4는 2로 갔었죠. 그 다음은 19인데요. 19 역시 25에 도달한 이후에는 5로 되돌아가서 3에 관한 나머지가 2인 값이 됩니다. 이후에 반복될 가능성은 없죠.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나머지가 1로 시작하는 경우 제곱을 만날 때마다 작아지다가 결국은 나머지가 2인 수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식으로 확인해보죠. AM이 제곱수 t의 제곱과 t 플러스 1 제곱 사이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 모두가 3의 배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곱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3에 관한 나머지가 1이 됩니다. AM은 3에 관한 나머지가 1인 모든 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t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적절한 n에 대해서 AN은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t 플러스 1의 제곱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적절한 AN은 t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여기서 A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면 논의는 끝납니다. 앞서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AN부터 이후의 항들은 계속 커질 것이고 반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AN이 다시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t가 4 이상이면 t 플러스 2가 t-1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AN이 t-1의 제곱보다 작음을 알 수 있죠. 이제 AN과 출발했던 AM 사이에는 t-1의 제곱과 t의 제곱, 두 개의 제곱수가 있습니다. 앞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2에 했던 논의를 생각하시면 이들을 모두 지나쳐서 다시 AM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곱수를 만나서 항의 크기가 작아졌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계속 더 작은 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과정은 유한번 만에 끝나야 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앞서 관찰했던 범위에 포함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나머지가 2인 값이 될 겁니다. 지금 했던 논의를 기납법이나 정렬성을 사용해서 잘 정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논의가 끝났으니 정리하면 문제가 원하는 A0는 3의 배수입니다. A0가 3의 배수인 경우, 오직 그 경우에 3을 포함하는 몇 개의 값이 무한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까지 무한집합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유한계의 경우로 분류하고 다시 정렬성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논의를 원활하게 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호 2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연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얘기하면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 약배수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조금 확장해서 A, B가 정수일 때 음양을 따지지 않고 어떤 정수 K를 A에 곱해서 B를 만들 수 있으면 A가 B를 나눈다. 혹은 A를 B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필요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쓸 겁니다. 첫째로 언급할 사실은 K가 0일 때를 생각하면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0이 아닌 A의 배수 중에서 절대값으로 크기가 작은 유일한 배수가 0인 것도 기억해 둡시다. 다음으로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C를 나누게 됩니다. 약수의 약수는 원래수의 약수라는 건데요.
B를 A 곱하기 K, C를 B 곱하기 L 형태로 쓰면 정리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언급한 것은 A가 어떤 수의 약수임을 보이기 위해 A, C 사이에 매개항 B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위해 굳이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D가 A, B 모두의 약수일 때 D는 A, B의 1차 결합,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형태를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자는 정수고요. A, B의 1차 결합의 약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D가 A, B의 약수라고 했으니 A, B는 D 곱하기 K, D 곱하기 L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이 사실 역시 당연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한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하나 보죠. 식이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문제인데 3n-1은 3n-1의 약수입니다. 어떤 수가 자기 자신의 약수라는 사실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제 3n-1의 배수 두 개를 가졌기 때문에 3n-1은 2n 플러스 1과 3n-1의 1차 결합을 나눕니다. xy를 적절히 조절해서 상수를 만들면 3n-1은 5를 나누겠죠? 5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4가지 경우밖에 없으니 n을 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변수 혹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위의 사실들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내용은 합동식입니다. xy가 네모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표현은 xy의 차를 정수 k 곱하기 네모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xy 네모가 정수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 기호는 사용됩니다. f가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와 y가 2파이의 배수만큼 차이가 날 때 함수값이 같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처럼 합동식은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물론 정수인 경우에는 그것 외에 추가적인 성질들이 성립하는데요. 아래쪽에서는 모든 문자가 정수입니다. 지금 보이는 정수에 대한 합동식의 성질은 이쪽의 정의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 증명과 그 의미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소개한 두 기호의 정의는 확실하게 숙지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